안녕하세요. 상당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망 인터뷰 226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쁘시면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청주시 상당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상당구는 청주에 아시다시피 정치 1번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청주 지역에서 보수, 지금 이제 한국당 측에서 거의 계속 패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민심의 흐름을 놓고 봐도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 청주 시민들의 여론이 많고, 그 정치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면 상당구, 정치 1번인 상당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제 거기 2차적인 문제로 제가 또 출생지이고 나고 자란 곳이 이 상당구에 있는 미원입니다. 그래서 상당구로부터 정치의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가 한국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구를 선택했습니다. 네, 상당구로의 변화의 시작. 좋습니다. 네, 이 정우택 사선 의원이고 이제 경쟁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네. 지금 치를 그 계획은 가지신지? 예,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의원님은 4선이시고 도지사를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경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당이나 또 어떤 분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그분의 역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인물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민심의 흐름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그 변화의 민심의 흐름에서 요구하는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우택 의원님과의 경쟁의 구도라는 것이 잡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상당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 낙후됐다는 문제, 그리고 어떤 농촌 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다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민원 문제의 해결, 발전의 장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는 청주 전체적으로 4개 선거구 전체를 놓고 봐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역할이 미미하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청주가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변방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청주 출신 인물들이 그만한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을 이제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간다면 그것이 어떤 경쟁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태가 되게 좀 뜨겁고 많이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국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그것을 보면, 첫 번째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중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앞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지만 뒤에서는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원했던 청년 세대들을 좌절시키고 상실감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장관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는, 상징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관이 돼야 되는 이유를 검찰개혁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들어선 지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2년 6개월 동안 검찰개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검찰개혁을 이렇게 부르짖는지 그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큰 화두랄까 주제는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또 내지는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력들을 좀 분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의 중심이었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검찰 문화 개선 쪽으로 가는 듯이 무슨 뭐 자살한 검사의 묘소를 찾아가서 검사들의 상명 하복을 완화시킨다든지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과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수부 직접수사 축소 문제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특수부 인력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인지수사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말만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 오히려 이 행동은 검찰개혁과 반대로 가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말한 이중적인 성격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사법 갈등,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으셨던 그런 그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모든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각 기관 이기주의적 측면, 또 정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어떤 권력을 독점적으로 내지는 자유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 권력을 뺏어서 경찰에 나눠서 준다? 그럼 경찰은 그러면 그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연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검찰 걸 빼서 경찰 준다는 식의 논의가 돼서는 곤란하고, 결국은 수사 총량, 정의를 실현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정의를 실현하는 수사 총량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되는 쪽에서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한 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 문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사 지휘권은 결국은 막강한 경찰력, 인력이 수사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면 검찰에 의한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존치를 해서 경찰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견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검찰은 수사지휘에 좀 더 진력한다면 직접 수사나 특수수사는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새로운 공룡을 하나 만드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작은 빈대 잡자고 큰 괴물을 불러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각히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관도 아니고,
그럼 견제할 수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이유인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하고 공수처가 또 필요한지 검토도 해야 돼. 또 늦지 않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부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쪽 이제 관심을 그쪽에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생각하시는 지역에 시급하게 정말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딱 세 가지만 꼽는다면? 세 가지만 꼽는다면 상당구 이제 고향이기도 해서 현안들을 많이 이제 보아왔고 이번에 또 이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살펴보고 여러 이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도심과 농촌 지역으로 양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도심 지역은 아시다시피 성안길 옛날 본정통이라는 지역이 청주 상권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가장 낙후돼 있고 지금 완전히 불이 꺼져가는 죽은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도심을 재생시켜서 옛날에 번영했던 시대로 만들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농촌 지역을 보면 남부 쪽의 옥외면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도 덜 돼 있고 어떤 수익이라든지 농촌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또 복지라든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문이면이나 요 남일면 쪽을 보면 문이면은 대청댐을 끼고 있어서 거의 취수탄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 그 남일면 쪽에 공군사관학교와 그 비행 훈련장으로 인한 규제 문제. 그로 인해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고 개발 억제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절히 보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검토를 해서 적어도 규제를 해제해 주든지 규제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규제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낙후돼 있고 수입이나 복지가 낙후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쪽은 대청댐과 대청댐에 물이 맑고 큰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고 그 남한강 상류가 흐르고 있고 산세가 좋은 지역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문화 사업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좀 궁금하신 게 또 평소 어떤 책을 즐겨 보시고 혹시 이 주량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요즘은 이제 경제와 과학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학 서적을 많이 보는데 검사 시절과 최근 직전까지는 이제 중국 역사서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익히는 삼국지라든지 초안지, 사기 뭐 이런 부분을 시작해서 주역도 좀 보고요. 예. 왜인데요? 법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주역이 굉장히 무슨 점술서 같지만 생활 지침서 이렇게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직접 이제 참여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이제 검사는 간접적으로 그렇죠. 참여를 한 거라면 이제 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경제 논리와 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제와 과학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량은 과거에는 뭐 폭탄주
따지면 한 7잔에서 10잔 가량씩을 먹었는데 요새는 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구나. 예, 예. 특별히 건강 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실 때 제가 어렵게 정말 힘들게 공부하신 거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힘들게 그 공부했던 그 과정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태어난 고향이 미원면 원룡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제가 뭐 스스로 표현하길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할 정도로 산골 농촌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뭐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실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오면서부터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가 한 8km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 자취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자취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뭐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셔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검사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뭐 어렵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네.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우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 우산이 없어서 이제 형제들 중에 뭐 우산이 한두 개 있으면 이제 쓰고 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때 비 피하면서 가는 게 비료 푸대를 이렇게 반 잘라서 그거를 이제 우비처럼 입고 가는데 그거 해봐야 비 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참 비 오는 날 학교 가는 게 어린 시절 제일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겠어요. 네. 짠합니다. 혹시 저 그 어린 시절 네.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어떤 롤 모델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분에 대한 인물표. 글쎄 어린 시절에 롤 모델은 시골에서 뭐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지금 뚜렷이 롤 모델로 놓고 설정을 해놓고 성장했던 기억은 잘 없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 어떤 인물들 많은 이제 인물 평전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진정성과 어떤 자기의 사명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것이 가장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명약안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류하면 일단 피했다가 다음에 전쟁을 하자고 할 때 그때도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것은 결국은 그 타이밍에 출전을 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왜구들이 한반도에 우리 국토에 상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어떤 사직생에 가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고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왔는데 결국 100%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없습니다. 참 오랜 세월 사법부에 근무를 하셨는데 참 근무하면서 그래도 이건 긍지와 이건 정말 보람됐다 그런 좀 어떤 일 있을 거면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하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어느 사건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유명했던 사건들도 많고 네. 대형 사건도 많았지만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사건이 오히려 작은 사건들이 해결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들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숨겨진 것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청주지검 근무할 때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임야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업자에게 한 1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 컴플레인을 해서 공사가 주문대로 되지 않는다고 컴플레인해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업자하고 또 공사를 해서 또 똑같은 형태로 해서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뭐 거의 완공돼 가 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고소를 했는데 서로 주장이 팽팽하죠. 공사를 해주고 돈 한 푼 못 받았다는 고소인과 공사를 주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피고소인의 주장이 팽팽한 상태에서 그러면 네가 돈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돈이 있다. 그럼 돈 보여줘라. 보여준다. 이제 은행에서 잔고 증명까지 이제 떼와서 나 돈 있지 않느냐. 쟤들이 공사를 안 해서 안 준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이게 상습적으로 공사대금 안 주려고 트집 잡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은행 잔고증명 계좌 추적을 좀 해보자 해서 해봤더니 그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루 잔고증명 끊고 돌려주는 그런 형태여서 결국은 이게 사기였던 걸 밝혀서 그 구속했던 그리고 구속하고 나니까 그 이제 공사해줘서 했던 고소인들이 고맙다고 편지도 쓰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런 인연이 계속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이 있고요. 또 뭐 대형 사건들을 한 것은 보람이라기보다는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덕담, 어떤 좀 희망 메시지, 좀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 좀 주시죠. 글쎄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거의 붕괴됐다고 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다음에 다 정리하고 이민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보나 외교 상황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소주성,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52시간제, 탈원전 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서 우리 경제에 어떤 다시 회생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희망이 지금 정치권에서 스스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서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이 주인인 국민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네, 이상 바쁘신데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